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1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장이에요. 자, 여러분 다 교재 보시고 1장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책은 14쪽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한국 교육과정, 그리고 전체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 내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14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어 교사로서 처음 수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과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아질 것이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어떤지,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겠죠. 그쵸? 여러분도 그렇겠지? 그래서 어떤 한 일정 기간 동안에 한국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론을 배운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 그 15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다. 1주에 뭐 하고, 뭐 3주에는 뭐 하고, 8주에는 시험을 보고, 이렇게 다 그렇게 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전체 교육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몇째 주에 뭐 하고 몇째 주에 뭐 하고 뭐 시험을 보고 몇째 주에 기말고사를 보고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외형적인 교육과정이라면 또 여기 교육과정 속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 교수 요목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 요목은 뭐냐? 그럼 첫째 주에는 무엇을 배운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수업에서는 교육과정 이해하기를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육과정 이해하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냐? 교육과정의 개념이 뭐다? 각 수준별 교육과정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떤 것이 있다? 개발 절차는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의 교수 요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교재는 15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교육과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 교육과정 안내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대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한국어 읽기를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대학에서 가르치게 된다면,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기관, 예를 들면 뭐 상지대학교 한국어센터, 아니면 뭐 베트남 하노이 대학의 한국어 센터, 한국어 학과, 뭐 이런 그 교육 기관과 그 기관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수립하는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 내용의 사전계, 어떤 걸 가르치겠다 하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겠다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럼 여기는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한국어 KSL 교육과정 구성의 예시예요. 자, 여기는 보면 그 KSL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다문화 학생들, 외국인 학생도 어린 학생들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성격이 무엇이다. 이 교육 KSL 교육과정의 목표는 무엇이다. 또 교육 KSL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어떤 내용 체계를 가지고 있고 등급과 기능,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 무엇이고 언어 재료는 문화는 이런 것들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고 교수 학습 방법에는 교수 학습 계획 수립 그리고 유의사항
교수학습 운용과 유의사항, 언어 기능별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교육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계획, 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언어 기능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평가 결과는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초중 고등 KSL 한국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건 한국의 교육부가 그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한국인 대상으로도.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도 요런 기준에 따라라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수준별 교육과정은 또 무엇이 있느냐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결정자 뭐냐? 누가 이렇게 하자라는 걸 정하느냐? 결정자, 그리고 학습자와의 거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수업 수준의 교육과정. 이건 수업 수준,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거죠. 요건 학습자와 교사에 의해서 우리 반은 초급이다. 우리 반은 중급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기관의 수준, 학교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이에요. 요거는 교육행정과 교직원 집단들에 의해서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 또 다른 말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의 교육 전문가와 입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한국 교육과정의 변화. 그럼 이제 이런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화는 보면 옛날에 한국어 교육은 개별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A대학교의 한국어 센터에서는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 있고, B대학은 B대학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고, 이렇게 교수 요목도 따로따로 있었어요. 교재 개발자가 정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초중고처럼 기본이 되는 표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국제통용한국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기관에서 그 기관, 해당 기관이나 그 수업의 특색에 맞게 교육과정이 짜여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표준 모형에서 국제통용 표준 모형이라는 것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그 자기 기관의 색깔을 넣어서 교육과정을 짜게 됩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일반 목적 한국어 과정하고 특수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목적은 사실 어학원에 처음 입학하면 1, 2, 3, 4단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특별한 제약이 없는 교육과정이고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과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여기에 속해요. 학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혹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읽기를 공부한다. 그런 것들이 학문 목적이 되겠어요. 직업 목적은 내가 예를 들면 삼성 카메라 사업부에 취직하려고 한다. 그러면 카메라 회사에 다니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고 어, 한국에 있는 큰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다. 그럼 조선 목적의 그런 수업을 받게 되는 해당 직업에 따른 교육과정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이 또 가능한데요. 다른 방식의 분류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본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다문화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업하게 되죠. 비자를 바꿀 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다문화 배경의 초중 고등학생, 초중고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KSL 한국어 교육과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만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는 외국인 대상이었다면 재외동포 대상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말하기는 잘하는데 쓰기를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사실은 한국어 자체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교육 과정 개발의 절차인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21쪽부터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요구 분석.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나 교수자 혹은 그 지역사회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 분석을 한 후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게 됩니다. 어떤 걸 가르치겠다. 교수 요목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과 그것의 방향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중간이나 끝에 사용하는 평가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런 순서로 교육과정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은 교재 21쪽부터 이 내용은 쭉 이어서 20, 28쪽의 맨 위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8쪽부터 28쪽에는 교수 요목의 개념이 있어요. 교수 요목. 그래서 교수 요목은 교육의 내용을 선정해서 학습의 순서를 정해놓은 목록을 말해요. 교수 요목,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중요한 한 포인트죠. 그래서 교수 요목은 뭐 월요일에 뭘 가르치겠다, 일과에는 무엇을 가르치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표에 보이는 여러분 교재는 29쪽에 있는 표인데 그림 1-2를 보면 한국어 초급 교재 구성표에 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책을 보면 한국어나 이런 외국어 책을 보면 맨 앞에 목차도 있지만 이런 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예시로 뭐 10과의 주제는 주말 계획이다. 그 10과의 기능은 연휴 계획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가는 목적을 말한다. 10과에서 문법 항목은 을 거예요. 거나 으러 가다, 으러 오다를 가르치겠다. 어휘는 시간 부사를 하겠다. 문화는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뭐 해요? 라는 한국 사람들의 주말 문화에 대한 것을 문화 항목으로 다루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11과는 뭐뭐 교통수단이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11과의 기능은 교통편과 소요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교통편 묻고 답하기, 문법은 으려고 하다, 으로에서까지. 이런 걸 가르치겠다. 어휘는 교통수단, 교통이용 장소. 문화는 한국의 교통카드, 하나로 뚝딱. 이런 것들을 문화 항목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예시는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에 나오는 10과 11과의 예시예요. 이렇게 각 과에 무엇을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교수 요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수 요목은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뭐 어느 기간 동안 몇 주에 걸쳐서 몇 시간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큰 그림이 있다면 중간고사 몇 번, 뭐 며칠에, 기말고사 며칠에 이런 큰 것이 큰 교육과정 속에서 그래서 내용책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들어가는 내용이 교수 요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수 요목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 교재에는 30쪽부터 나와 있는데 교수 요목의 유형에서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한국 여행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면 먼저 주제는 장소, 교통, 쇼핑, 음식, 날씨,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 여행한다면 의사소통 기능은 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하기, 요청하기를 이런 걸 하겠다. 상황은 공항에서, 호텔에서,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여행지에서. 여러분 여행 한국어, 뭐 여행 영어 이런 거 책 보셨죠?
요런 것들이 이 여행 한국어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예시를 두고 볼 때 또 한국 교수 요목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과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31쪽에 있습니다. 31쪽에 표 1-1 한국어 교수 요목의 유형과 특징이에요. 자, 교수 요목에는 구조 교수 요목, 상황 교수 요목, 기능 교수 요목, 주제 교수 요목, 기술 교수 요목, 과제 중심 교수 요목, 이렇게 대표적인 6가지 교수 요목을 우리 교재에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구조 교수 요목은 뭐냐? 문법의 난이도, 빈도수. 자, 난이도는 얼마나 어려운가? 빈도수는 얼마나 자주 나왔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언어 구조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명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 뭐 과거 시제, 관형절, 뭐 어미 이런 것들,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교수 요목을 구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형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도 하는 상황 교수 요목은 특정한 의사소통 행위가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봤던 여행한 것 같은 경우가 뭐 공항에서 호텔에서 뭐 택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식당, 호텔, 우체국, 병원, 옷가게 이런 그런 각각의 호텔 상황에서 옷가게에서는 병원에서는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교수 요목을 배열하는 방식이고요. 기능 교수 요목이 있어요.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의사소통 능력에 숙달되기 위해서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 기능 중에 어떤 거냐면 설명하기, 제안하기, 동의하기, 소개하기, 뭐 주문하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교수 요목이 있어요. 주제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도 해요. 이건 숙달도 수준을 고려하고 필요도 그리고 선호도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도 얼마나 더 배우고 싶냐 좋아하느냐 이런 그런 것들이 높은 필요성이 높고 좋아하는 것이 많은 그런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가족, 날씨, 음식, 쇼핑, 건강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본 교재들 중에도 이렇게 문법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큰 주제는 이런 상황이나 기능이나 주제로 나눈 것들을 많이 봤겠죠? 그 다음은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이에요. 기술 교수 요목이라고 해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그런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읽기 교수 요목은 주제 찾기, 주제문 찾기, 어디에 주제문이 있느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 훑어 읽기, 문맥으로 단어 의미 유추하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기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 있어요. 요거는 목표 언어로 수행하게 될 실생활 과제를 중심으로 배열할 거예요. 생일 파티 초대 카드 쓰기, 업무 계획 보고하기, 이런 걸로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교수 요목을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기능 중심 교수 요목으로 전체를 배열하고 내용 속에서 구조를 중심으로 어떤 걸 배열할 수도 있고 뭐 그 기술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는데 소개는 뭐 과제 중심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2가지나 3가지가 섞여서 구성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 큰 그림에서는 어떤 기준 하나를 정해서 교수 요목을 배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교수 요목의 유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혼합 교수 요목을 설계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32쪽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합이라는 것, 요것을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자, 여기 보면 혼합 교수 요목 설계가 반영된 교재 구성표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교수 요목 그 뭐 기능 중심, 구조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혼합된 것을 보면 어떤 거냐? 시가 주제는 물건 찾기예요. 자, 물건 찾기면 앞에서 뭐가 돼요? 자, 물건 찾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기능 중심이나 과제 중심 이런 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기능은 물건에 대해 묘사를 듣고 말하기, 물건의 모양과 위치를 설명한 글을 읽고 쓰기, 그런 뭐예요? 요거는 여기 기술 교수 용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문법, 을 거예요, 아오 있다. 여기 두 번째 날씨에서는 보면 아오지다, 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요건 구조 교수 요목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문법. 그쵸? 문법의 난이도별로 앞과부터 차례차례 들어가겠죠. 그다음 어휘와 표현에선 물건의 모양, 물건의 상태, 날씨 이것도 이 구조교수 요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발음, 받침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구조교수 요목의 항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 어휘, 발음 이런 것들은 구조 중심이고 그 각과의 기능은 기능 중심이고 주제, 물건 찾기, 날씨 이런 건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혼합된 교수 요목의 예시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들이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나 세 가지가 함께 배열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렇게 배열된 것을 혼합 교수 요목 설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는 33쪽에 있는 그림 1-3의 예시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혼합 교수 요목을 설계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그래서 혼합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도 1차적으로는 어떤 범주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범주를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재의 앞에 있는 구성표들은 교사와 학습자가 볼 수 있게 간결하게 핵심 범주 위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수 요목 실제 설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1-4의 경우는 주제를 1차적인 범주로 하고 기능과 과제, 기술, 구조, 문화 등의 범주를 연계해서 그런 혼합 교수요목 설계 절차를 제시한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제를 먼저 정해요. 등급별 주제 목록을 검토한 후에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그 국제통용 표준 교육과정 있었어요. 그거에서 등급에 맞춰서 찾으면 돼요. 등급별 주제 목록을 검토한 후에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서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과제를 선정해요. 해당 주제, 앞에서 정한 주제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능과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언어기술. 그것은 이 해당 기능과 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술 항목을 선정하게 되죠. 그 다음은 구조를 선정하는데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어휘, 문법, 발음, 그런 학습 항목을 선정하게 되고 문화 팁을 주제와 과제와 연관되는 문화 항목을 선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교수 요목 중에서 주제 중심 교수 요목, 기능 중심 교수 요목, 과제 중심 교수 요목, 그 다음에 언어 기술은 기술 중심 교수 요목, 구조는 구조 교수 요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혼합식 교수 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혼합 중심의 교수 요목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우리 교재 34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 내용인데요. 혼합중심 교수 용어에 필요한, 어, 그, 교수 용어에 제시하는 내용 유형에서 선형식, 조립식, 나선형, 기본 내용 제시형, 줄거리 제시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은 하나의 어떤 교수 항목의 위계를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순서를 쭉 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초급 문법을 할 때는 초급에 제일 쉬운 것, 초급부터 차례차례 해서 중급, 고급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선형이 되겠고요. 조립식은 주제나 상황에 관련된 언어 내용과 언어 기술을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어떤 그 주제에 어떤 기능을 넣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또 되고 또 나선형은 한마디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학습 항목을 교수 항목을 두 번이나 세 번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휘 중에 가다라는 어휘를 배운다면 1급에 처음 배울 때는 첫 번째 의미인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가다. 를 한다면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 3급중 가서는 뭐 음식이 맛이 갔다도 나오고 사람이 그 사람이 갔다 죽었다 이런 의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선형 제시예요. 어떤 그 가다라는 단어를 한 번에 열 몇 개, 20개의 의미를 모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법 항목의 경우도 그런 게 있죠. 하나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을 거예요도 하나는 동사에 연결돼서 동사하고 같이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하는 계획을 말하는 을 거예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아마 지금 집에서 잘 거예요 라든지 음, 뭐 아마 떡볶이가 매울 거예요 이런 식의 추측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걸 동시에 배우지 않아요. 어떤 과에서 시간으로서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을 거예요를 먼저 배우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떤 그 주제나 기능에 따라서 추측을 나타내는 을거예요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선형이 되고 기본 내용 제시형은 학습해야 되는 과제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주제나 상황을 다른 축으로 매트릭스 만들어서 제시하고 사용자가 주제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부딪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말하기 교재,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읽기 교재 같은 데서 줄거리 제시형이 또 제시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여러분 교재에서는 34쪽에 나오는 한국어 평가 계획하기 한국어 평가 계획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가 유형이 있어요. 평가 유형에는 크게 배치 평가,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밀한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 개론이니까 크게 이런 유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배치 평가는 말 그대로 반배치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어 어학당을 처음 다닐 때, 어학원을 다닐 때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반편성 시험을 봐요. 그래서 너는 1급, 너는 2급, 너는 3급 이렇게 정해서 그 반에 가서 공부하게 되니까 수업 전에 시행하는 반편성 시험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진단평가는, 우리 반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런 걸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학습자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평가를 해서 수업에서 평가해서,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겠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진단평가고요. 형성평가는 일종의 수시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에 퀴즈를 낸다든지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배운 어휘 퀴즈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성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인데 성취도 평가는 교육 목표를 확인하는 걸로 여러분이 아는 걸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성취도 평가예요. 그래서 해당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이 수업을 성취했느냐를 보는 거고요. 숙달도 평가는 여러분이 아는 토픽 시험 같은 게 일종의 숙달도 평가예요. 영어의 뭐 토익이나 토플, 한국어의 토픽 시험 같은 것들은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언어 능력을 측정해서 등급을 정해서 몇 점을 맞으면 뭐 그 초급 1이다. 몇 점을 맞으면 3급이다. 몇 점은 4급이다. 이런 걸 정하는 이런
유형이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교재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평가 도구의 제작과 실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한국어 교사로서 처음으로 중간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그럼 평가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메모해 봅시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는 교사들이 함께 급별로 평가를 준비하게 돼요. 1급이 4반이 있다, 10반이 있다. 그러면 그 팀의 교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교육 상황에 따라서는 1급이 한 반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교사가 직접 시험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든 여러 반이 있어서 의논의 대상이 팀이 있든 아니면 혼자 해야 되든 간에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향과 절차를 사전에 계획해서 평가 틀을 마련한 후에 문항을 개발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평가 도구를 제작할 때에는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등의 평가 요건, 타당도, 신뢰도, 얼마나 이 시험이 타당하냐, 적절하냐, 신뢰도,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 시험 결과는, 실용도, 이 시험을 시행하는데 얼마나 실용성이 있냐, 경제성,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시간이나 경제,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평가의 요건이 되는데, 도구를 제작할 때는 이런 평가 요건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면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평가하느냐, 적절하냐, 이런 거죠. 즉, 학습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절하게 측정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 목표에 맞게 평가 범위 내에서 대표성을 띈 내용들을 다양하게 포함해야 타당도가 높은 평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뢰도라는 것은 평가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평가를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실시를 했을 때에도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면 뭐 똑같진 않지만 오차 범위가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험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나 쓰기 같은 표현 평가에서는 명확한 채점 기준과 채점자의 전문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평가 준비를 위해서 들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 채점의 용이성, 얼마나 쉽게 채점할 수 있느냐. 뭐 객관식 시험 같으면 용이성이 아주 좋은 거죠. 주관식 논술은 용이성이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시험 결과의 활용, 그런 것들이 실용도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평가라는 항목에서 중요한 거니까 이거 교재 36쪽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교재 37쪽에 있는 여러분 교재의 37쪽에 있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가 도구 제작 및 실행의 절차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표는 좀 길어서 PPT에는 2페이지로 나누었어요. 여기에선 평가 절차와 각 평가 절차에 따르는 주요 사항들이 표 1-2 평가 도구 제작 및 실행의 절차에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평가 목표를 확인하게 되겠죠. 이게 세로로 가는 게 평가 절차인데 평가 목표를 확인해야 돼. 어떤 그 주요 사항이 있냐면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를 확인해야 되겠죠. 평가 목표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 다음 평가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는 것. 그래서 교육과정의 목표,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용, 그 목표와 내용에 맞는 평가 영역을 설정하게 되고요. 언어 기술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기술별 통합평가, 혹은 분리평가 등 평가 영역 체계를 결정하게 돼. 평가 영역과 내용 선정이에요. 말하기 평가를 분리해서 할 것이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함께 할 것이냐, 기술을. 그다음 평가 영역별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고르게
똑바로 이렇게 골고루 뜻이에요. 고르게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서 평가 항목을 목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 영역의 특징에 맞게 타당한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쓰기 평가는 서술형으로 하겠다든지 긴 논술 서술형으로 쓴다든지 뭐 읽기 평가는 객관식으로 한다든지 읽기에 중심을 두는 거고 말하기 평가는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 뭐 듣기는 진짜 듣고 쓰게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기는, 듣기는, 읽기는, 쓰기는, 어휘평가는, 문법평가는 이런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틀 설계가 있어요. 어떤 평가 틀로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평가 영역별로 문항 구성 틀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 단답식으로 하느냐, 서술형으로 하느냐, 구술 테스트, 인터뷰를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문항 구성 틀에는 문항의 유형, 문항의 수, 몇 문항 할 것인가. 각 문항에 배점, 몇 점을 줄 것이냐. 1번은 3점, 뭐 10번은 4점 이렇게. 난이도는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난이도 이런 걸 결정해서 모두 문항 틀에 포함시켜야 돼요. 문항 유형, 문항의 수, 문항의 배점, 난이도 이런 걸 포함하기 위해서 평가 틀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 이 틀에 맞게 평가 문항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맞게 평가 문항을 작성하고 검토, 보완을 거쳐서 잘 개발된 문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평가 문항을 검토해요. 자, 이 앞에서 이렇게 문항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문항을. 학습자가 응시하게 될 평가 문항을 검토하는 건데, 지시문의 명확성. 지시문을 보고 잘 이해해서 풀 수 있을까? 문항별 측정의 의도. 이, 이 문항이 그 목표로 하는 의도가 명확하냐? 답지의 매력도 1, 2, 3, 4 객관식이라면 답항, 오답항은 매력이 있느냐? 그다음 난이도의 적절성. 1급 시험인데 어휘가 막 그 고급 어휘가 나오면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또 고급 시험에서 예시문인 1, 2, 3, 4가 모두 답항이 또 초급 단어로만 단어나 문법으로 이루어져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해당 등급의 적절한 난이도. 그다음 시험 시간과 문항수의 적절성. 뭐 시험 문항이 100문항인데 30분에 해라 이러면 적절하지 않죠. 그렇게 몇 문항을 몇 시간 안에 풀어라. 어떤 서술형 문항을 몇 시간에 풀어라. 이런 것들. 그다음 채점 기준의 명확성. 자, 객관식의 경우는 딱 정답, 오답이 있지만 주관식 채점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다음 평가 환경 구축. 그래서 평가 장소, 답안지 등의 물리적인 환경을 준비해야 하고요. 듣기 평가의 경우는 음향 장비, 평가 장소에 소음, 막 시끄러운 곳에서 할 수 없겠죠. 그런 걸 사전에 확인해야 되고, 감독자, 채점자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일단 평가 실시와 결과 분석이 있는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해야 돼요.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평가 자체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평가 결과 활용이에요. 학습자에게 평가 결과와 이후 학습이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물론 기말고사는 피드백 제공하기 어렵지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학습자에게도 피드백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형성평가,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 이런 거 보고는 피드백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자가 반영할 수 있게. 그다음 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다음 단계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음 단계 진급이라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로 이 학생을 2급으로 보낼 것인가, 1급을 한 번 더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다음에 교사가 수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 자료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평가 도구의 제작과 실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그
1장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1장의 지금까지 한국 교육과정, 교수요목 설계, 평가계, 저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교육과정이 있느냐, 목적별, 대상별, 그리고 교수요목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평가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가볍게 가볍게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사는 새로운 학습자들과 수업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학습자가 배운 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까? 같은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교사가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표준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죠. 바로 국제통용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교육 과정.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교수 요목 설계, 그리고 교재, 평가 개발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국제통용 표준 모형의 주제 항목, 초급, 중급, 고급의 주제 항목, 뭐 문법 항목, 어휘 항목들을 바탕으로 그 교재도 만들고 교육과정 수업 교수 요목도 설계하고 평가 계획도 평가 속에서도 해당 어휘가 아까 왜 그 적절하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어휘가 초급에 맞냐 안 맞냐, 고급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여기에서 확인하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교수학습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까지 교육과정의 전체 흐름 속에서 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